다시 찐다 꽃보다 중년. 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중장년 이모작 프로젝트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층 재취업 관련한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인생 이모작,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합니다. 네, 중장년 재취업의 전문가 두 분도 소개해드립니다. 메가더스쿨 정은산 선생님,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한국직업상담협회 송혜령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재취업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이죠. 재취업 핫클릭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중장년층 구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코너 조영주 캐스터가 준비했죠? 네, 중장년 재취업의 발빠른 뉴스와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재취업 핫클릭. 오늘은 이 중장년층들은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들여다봤더니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두 가지 통계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통계는요. 중장년층의 평일 중 여가 시간 평균값을 나타낸 통계입니다. 50대부터 볼까요? 3.1시간으로요. 비교적 가장 적은 수치였고요. 그 다음은 60대가 4.1시간으로 50대보다 약 1시간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대는 무려 5.9시간, 대략 6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남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간에 과연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궁금해지죠. 그래서 5, 6, 70대 장년층 가운데서 중간에 해당하는 이 60대의 여가 활동 탑10을 꼽아봤습니다. 보실까요? 자, 보시다시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셨는데요. 참고로 복수응답 기준입니다. 자, 1위는 바로 TV 시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새로운 내용으로 다양한 분야의 세상사를 접할 수 있어서겠죠? 86.4%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많았던 73.1%에 해당하는 활동은요. 목욕 또는 사우나였습니다. 이 몸을 뜨끈뜨끈하게 이완시키는 사우나는 언제가 됐건 즐기면서 이 낙으로 삼기에 충분하죠. 그 다음은 70.2%를 차지한 잡담 또는 통화였는데요. 역시나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만큼이나 이 지루함을 달래주는 건 없어서일 겁니다. 그 밖에도 산책, 외식, 가족이나 친지를 방문하는 것, 낮잠, 등산, 신문이나 잡지 보기, 그리고 종교 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여러분은 은퇴 후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또 어떤 것들로 그 여가를 채우실 건가요? 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이 TV 시청보다 더 값지고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아마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지루하거나 더 무기력해지지 않게 내게 맞는 여가 활동은 뭔지 즐거운 노후 계획 중 하나로 내게 꼭 맞는 여가 활동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재취업 핫클릭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은 이 중장년층의 여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사실 정말 바쁘게 달리다가 갑자기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지내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뭐 저희 부모님만 생각해 봐도 열심히 일하는 법? 그런 것들만 평생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여가를 즐겨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그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저도 이제 그 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가, 쉼, 사실은 모르고 그동안에 지냈죠. 맞아요. 오로지 네. 일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고 지나다 보니까 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네, 그렇죠. 놀아본 사람이 잘 노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가 그 평생 직장 생활 20년, 30년 이상 하면서 쉬어보지 못하고 놀아보지 못하고 여가를 즐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요즘 뭐 장직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50대, 60대, 70대가 여가를 잘 이렇게
잘 즐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가이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미국 여행을 갔었는데 저는 그때 50대 초반이었는데 70대 이상 되시는 그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 여행하는 걸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여행을 늘 해서 그런지 너무나 이렇게 여행이 즐거운데 우리는 그 빡빡한 일정에 너무 지치더라고요. 맞아요. 그 나이로 볼 때는 우리가 훨씬 젊은데도 불구하고 놀 줄 몰라서 그런 모양이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송혜령 연구위원님은 좀 놀아보신 분이신가요?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네, 놀았다는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일 안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좀 보여질까 이제 걱정을 했던 이제 그런 시절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이가 들수록 잘 놀고 또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나름 여가가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노동과 가정생활 또 사회적 의무 등에서 해방되어서 휴식을 취하며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색다른 활동을 하는 시간 이렇게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약 한 30년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과연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여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떤 나의 취미생활 또 뭔가 열심히 해본 그러한 활동들이 있는가 이렇게 좀 되짚어 볼 때 저 역시 좀 많이 미흡하고 또 아직도 좀 또 준비해야 될 게 많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영주 씨가 전해준 소식을 보면 사실 그 TV 시청이나 목욕 사우나에 소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래도 그 중장년층이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여가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여가를 보내세요? 저의 경우에는 뭐 요즘 조금 이제 메가더스쿨 하는 일이 좀 바쁘기 때문에 여가를 따로 좀 즐기지는 못한데 그 대신 저는 이제 이 어떤 이렇게 오가는 그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즐기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요즘 걷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의 지론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갈아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2호선을 타고 가다가 5호선을 갈아타야 된다고 하면 그 목적지에 가까운 2호선에 내려서 웬만하면 걸어간다.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여가 활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운동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통계에 보니까 TV들을 많이 시청하시는데요. 이제 특히나 얼마 전에 종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TV 시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늘어난 것 같긴 저희 아버지가 한데 그래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시청을 해보니까 그만한 내용들이지 특별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TV 시청 외에도 우리가 요즘 유튜브도 많이 발전돼 있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지만 마시고 다시 보기를 해서 시리즈를 본다든지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걸 좀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TV를 본다면 종편 말고 저희 직업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송혜령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여가 방법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가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그 통계에서 본 것처럼 뭐 잠자기라든지 TV 시청이라든지 뭐 잡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특별하게 어떤 목적이 있거나 어떤 그 콘텐츠를 내가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활동들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남는 시간을 좀 그냥 채워가는 시간 죽이기 어떻게 보면 시간 죽이기 뭐 이런 쪽에 좀 포함이 돼서 그러한 어떤 시간은 우리가 일상적인 여가 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소위 진지한 여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뭘 배운다든지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진지한 여가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추천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시간과 노력을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왕 남는 시간을 뭔가 좀 목적 내지는 또 나의 것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쪽의 활동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잘 쉬는 방법을 알아야 또 능률도 오를 테고요. 또 여가 생활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또 자기 개발도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또 취미 생활을 하다가 제2의 직업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지한 여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아무래도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한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장년 재취업에 대한 한 뉴스 조영주 캐스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분명 젊은 구직자와는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톡톡 재취업 코너에서 알아볼 텐데요. 자, 요즘 젊은 층에서는 취업을 준비할 때 5종 스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만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다는 거죠. 치열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장년층은 어떨까요?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그 사회초년생과 중장년층은 준비해야 할 스펙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예, 요새 이제 젊은 층들, 소위 청년층 취업은 이제 취준생, 우리가 취업 준비생 이제 이러한 표현으로 하고 있고 또 취업 고시. 네, 예전에는 뭐 아주 수준이 높고 어려운 시험만 고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그만큼 어려워서 취업 고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많은 준비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NG 이렇게 방송하시다 보면은 NG 해가지고 뭐 잘못했을 때 NG 이렇게 나는데 요즘에 그 취업 시장에서 NG 노 그레이주에이트에서 졸업을 안 하는 소위 졸업 연기하는 그런 졸업 유예자들 이제 NG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요즘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이제 인구론이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또 뭐죠? 이공계 쪽 취업은 비교적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이 인문계 쪽 그 전공을 한 그 졸업 예정자나 청년들은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인문계의 90%는 논다. 그래서 인구론 뭐 이러한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인문계 90%가 논다. 인구논이에요? 저도 인문계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젊은 층들, 청년층 취업 시장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졸자 취업률이 뭐 전국적으로 50%대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청년층 취업에서는 이제 서류 전형, 그다음에 직무 적성 검사, 면접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거에 준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중장년들도 역시 이제 그 재취업이 어려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시 비슷하게 이제 서류 전형이나 면접의 과정을 거치는데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입사원, 소위 청년층이 취업 준비하는 것과는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내가 일했던 경력을 좀 더 활용해서 소위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그 분야에 지원을 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 선택에 따라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기준을 갖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죠. 경력을 살리거나 새로운 분야로 지원을 하거나예요.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좀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겠죠. 일단 본인의 이제 경력을 활용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한다라면 현재까지 하셨던 그 경력을 다시 정리하고 검토해서 이제 지원을 하실 때 그것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력서, 또 그다음에 경력 기술서, 자기소개서 이러한 이제 서류에서 이제 먼저 그러한 부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처음에 준비해 오시는 분들 것을 볼 때는 네네. 상당히 예를 들어 20년 내가 경력이 있다 할 때는 이력서가 막 5장, 6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자, 너무 그럼 길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세요? 만약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하실 때 이력서가 5장이 내 앞에 딱 놓여져 있다. 다 안 보게 되죠. 그거 다 보기 굉장히 어렵고 정리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처럼 본인이 지원하게 될 또 경력이 있는 그런 분야를 기록하실 때 상당히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준비가 일단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중장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의 경력을 살리는 분야지만 자격증이 필수다. 그렇죠. 이러한 직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라면 해당 자격증 소지 여부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꼭 확인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수십 년간 활동해온 분야를 강점을 좀 드러내는 방법은 자격증을 좀 보여주는 거가 되겠죠.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분야에 지원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볼게요. 예, 또 이제 새롭게 여태까지는 내가 해왔던 일은 A였지만 이제 이번에는 내가 B를 한번 준비해보자. 더 어려울 이런 것 분들 같아요. 상당히 많으신데, 네. 예, 그럴 때는 어떤 분야에 어떤 직무를 선택할 것인지를 이제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위 뭐라 그럴까 남들 말 듣고 야 요새 뭐가 잘 나간다더라. 맞아요. 아니면 네. 누구는 어디에 취업했다더라. 네. 뭐 이러한 얘기 때문에 나도 이걸 하면 좋을까? 네, 저걸 하면 좋을까? 이럴 때가 많아서 결국은 본의 아니게 시간이나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낭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먼저 그 재취업을 하겠다라고 일단 마음이 정해지셨다라면 네. 이미 그 시점에서 목표하고 어떤 전략을 적절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그럴 때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어떤 센터, 그죠? 예, 중장년 재취업 센터라든지 네. 고용지원센터 이런 데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좀 교육받을 수 있는 것들도 활용하면 좋잖아요. 당연히 좋습니다. 예. 제가 또 이제 그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느꼈던 그 부분들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네. 아직 그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이렇게 충분히 갖추지 못하신 경우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리고 또 기업 그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네. 면접을 보시거나 이제 채용을 하시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그 직무에 필요한 어떤 컴퓨터 활용 능력을 못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것 때문에 채용하기 참 어려움을 겪는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우리한테는 쉬운 건데 네. 또 중장년한테는 어려운 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죠. 네, 많이 뭐 그 이제 실업자 과정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중장년 재취업을 하시겠다고 할 때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 나는 아직도 이 독수리 타법으로는 칠 수 있다. 이건 안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이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도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요. 네, 의외로 꽤 있으셔서. 제가 뭔가 정보를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메일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사실 저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정은상 선생님은 상상도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워낙 그 SNS에도 능숙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베이비 부모만 따져도 700만 명이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700만 명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700만 명 중에도 그렇죠. 이메일이 없거나 네. 컴퓨터를 쓰시지 않거나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자,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이 지원들을 하시고는 있는데 네. 폴리텍 대학에서 그 베이비 부머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폴리텍 대학의 베이비 부머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사실 폴리텍 대학은 청년들 취업에 굉장히 강한 건 알고 있었어요. 네. 중장년층 취업도 지원을 하나요? 뭐 그런 과정이 있나요? 그래서 이 폴리텍 대학은 이제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국립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장년이나 내지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어떤 직업 교육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 폴리텍 대학은 이제 전국에 총 15곳에 이제 그 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 훈련 분야들은 산업 설비 내지는 산업 디자인, 또 정보통신, 또 기계나 인쇄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이제 이공계 쪽 어떤 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그 훈련 수당도 지금 교통비하고 더불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수당도 있네요. 네네. 그래서 네.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이제 수당 당연히 또 드리고요. 또 출퇴근하시는 경우는 교통비도 또 지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가까운 이제 지역에 가까운 곳에 본인이 희망하는 이제 어떤 그 훈련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네. 혹시 이제 내가 원하는 교육 과정이 좀 먼 곳에 있더라, 지방에 있더라 이런 경우는 이제 기숙사 제공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어떤 기능을 또 새롭게 배워서 뭔가 내가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 폴리텍 대학 검색하시면 다 정보 금방 찾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기술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아무래도 이 폴리텍 대학이다 보니까 방금 앞서 본 자료들에 보면 기술 관련 과정들이 많네요, 선생님. 네, 네, 대부분 이제 대부분이요. 예, 기술을 새롭게 익혀서 이제 어떤 그 산학은 아니죠. 예, 그 기업들하고요. 기관들과? 그 취업을 네. 연계해주기 때문에 일반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네. 알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네. 게다가 무료고 그리고 또 무료입니다. 훈련 수당도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네. 또 굉장히 지역별로 캠퍼스가 있으니까 많아요. 과정도 많고요. 잘 활용을 하시고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서 선생님, 그 중장년층에게 어떤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해 줄 것 같은데요. 조금 저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중장년이든 청년이든 스펙을 중시하던 시대는 이제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특히나 더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공인중개사인데 그래요? 네.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만 따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이제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런 그 현상은요, 개발도상국이나 이 좀 아직도 이 후진국의 어떤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국 그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 미국 부동산 자산 관리 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자산 관리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하세요. 예, 제가 2004년도에 예. 이 자격을 취득했는데 네. 이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가 패컬티 교수죠. HRD라고 해서 부동산 자산 관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 자원 관리. 네. 거기에 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가 이제 교수로 정말요? 활동을 하고 대단하세요, 있어요. 정말. 네. 그런데 이제 그 자격을 딸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미국 부동산 자산 관리사를 따는데 제가 이제 그때 부동산 관리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처럼 자격증만 있으면 자격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적이 있지 않으면 자격증 자체를 안 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한데 네. 일정 기간에 그때 3년 그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 제가 6개월이 모자랐어요. 네.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웨이브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차야 자격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리얼터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게 미국에 있는데요. 네. 그분들 가보면 실무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격증을 줍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격을 먼저 주지 않고 이런 시험보다. 네. 실무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격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그 시카고에 있는 그 미국 부동산 자산관리협회는요. 네. 국가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네. 민간기관을 좀 이렇게 맞아요.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 분위기가 자격증, 많은데 민간 자격증 나눠 있잖아요. 이 기관은 미국에 있는 그 기관은
85년 이상 된 아주 전통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이 모두가 다 인정해 주는 그런 네. 기관인데 우와. 이런 기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160시간 같아요. 이상을 공부를 했는데 네. 160시간이요? 우리나라니까 몰아서 공부를 했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넓잖아요. 네. 여러 그렇죠. 주가 있잖아요. 50개 주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주에서 교육을 조금씩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160시간을 다 채우려고 하면 몇 네.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선진국과 좀 대비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스펙이 물론 중요하지만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거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저는 정은상 교장 선생님한테 또 한 번 감탄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자격증이 다는 아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취업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자격증보다 중요한 거, 스펙도 아니고 뭘까요? 어릴 때부터 네. 이 기술 교육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독일이나 이스라엘,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13세에 벌써 성인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진로를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빠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세나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4세, 15세에 해당되는데 네, 그렇죠. 그때부터 준비해서 20세 후반이 되면요. 벌써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등학생 때도 안정한 사람이 많잖아요. 안정한 사람이 많죠. 맞아요. 대학생들도 대학 나오고도 네, 안정해요. 방황하는 사람 많잖아요. 네. 자기 어떤 학과를 졸업해도 자기 방향을 못 정해요.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못 정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그 실정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잘못된 것 같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대학을 나오고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고도 대학을 갔다가 군대까지 갔다 오면 이미 20대 후반이죠. 네. 그렇죠. 그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청년 실업을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런 부분이 중장년층은요? 중장년은 이 청년하고는 좀 다르겠죠. 네네. 그렇지만 중장년은 여러 가지 여건상 난이도 높은 기술을 새로 배우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그래도 일맥상통한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인 경험을 갖고 있으면 네.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전문 분야가 아니면 충분히 저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창직, 창업을 위한 스펙을 만들려면 또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화를 좀 품고 사는 네. 그런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화를 화가 참아야 많은 되는데. 국민이에요. 참을 줄 네. 화를 잘 내고요. 그다음 화를 좀 다스리지는 못해요. 네. 아마 그건 우리가 세계에서 IQ가 가장 그 높은 나라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자주 보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혹시 겉으로는 화를 이렇게 표출을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불만이 가득 차서 화를 갖고 있으면은 네. 새로운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화를 품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하기가 힘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화를 갖고 있으면 그런 일을 못하고 그렇죠. 사람이 변덕스럽게 되죠. 예. 네. 그래서 자신의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창직해서 네.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살다 보면 막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날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일을 하고 동료를 만난다고 하면 화를 좀 잘 내고 폭발하는 사람보다는 웃으면서 쿨하게 넘기는 사람이랑 일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갖고 마음을 느긋하게 노력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네. 코칭을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화를 갖고 있는데 네. 물어보면 본인은 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숨기고 있는 그래서 거죠. 숨기는 거 자기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화를 쭉 위험하네요. 하다 보면 본인이 실토를 해요. 이런 거죠.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왜 나는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지? 왜 가족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나라는 이 내 모든 경험들을 왜 써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기업들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화를 그게 점점 쌓인 거죠, 선생님. 예, 쌓여서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합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쌓인 게 많으면 화를 내려놓는 건 너무 힘든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많이 웃어야 되는데 나이 들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잘 안 웃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그런 해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좋습니다. 화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비교하는 것은 병입니다. 네. 제가 많이 틀려요. 저도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병이에요, 병. 그래서 이게 큰 질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질병이군요. 제가 네. 최근에 이렇게 네. 제가 생각해 내놓은 그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세상에서 가장 쉬울까요? 살면서 가장 쉬운 일이 뭘까요? 글쎄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그렇죠. 남들은 자기가 너무 하는 잘해요. 일은 다 어렵고 네, 맞아요. 남의 일은 다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적을 거예요. 남은 재취업도 쉽게 하고 예. 남은 돈도 잘 벌고 대학도 잘 남은 가고. 창업에서 뭐 성공도 하고 그러게요. 남은 창직도 하고 왜 이렇게 네. 쉬워 보일까요, 그게? 그렇게 보이죠. 네, 근데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와. 우여곡절이 많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걸 인정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성공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건 아마 우리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고 기억력이 뛰어나서 이 비교병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 기억력이 좋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늘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축복이거든요. 네네. 예. 기억력보다는 손으로 옷을 이 한 땀 한 땀 만들듯이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중장년들은 특히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생각해보면 남들은 정말 쉽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남의 노력을 참 많이 간과해 왔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자, 제대로 된 재취업이나 창직, 창업에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하지만 또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렇게 선생님 같은 예. 멘토나 선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요. 네. 또 한 가지는 머리가 너무 커요. 머리 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대두요. 대두라고 그러고 가분수라고 그러죠. 네. 몸은 작고. 네. 중장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 네. 한 2, 3년 지나서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요. 네.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만물 박사예요. 맞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네. 직접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 교육병이 이게 문제예요. 밸런스가 안 맞은 거죠, 선생님.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들어가기만 문제예요. 하고. 저희 엄마가 나올 생각이 건 났어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박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아시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아는 것보다는 네. 몇 가지를 알더라도 그중에서 꼬집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역량이 키워져야 되는데 네, 네. 아는 건 많은데 행동할 일이 어줍지 네. 않고 네. 몸도 따르지 않고 말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멘토가 어려워해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선생님한테. 예. 자,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좀 배우는 재미라든지 멘토를 만나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 남은 인생을 굉장히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각을 좀 바꿔서요. 그러면 기업들이 중장년층한테 원하는 스펙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 스펙이라는 것이 사실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제 아주 많은 것을 포함하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장년들을 이제 기준으로 볼 때 기업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제 직무 경험, 그렇죠. 또 능력, 그다음에 성실함 이렇게 네.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장년 채용을 할 때 이제 기업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이제 실무를 바로 그렇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의 그 직무 경험을 이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이 지원하고 이제 앞으로 일할 분야에서 어떤 확실한 그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재취업하는데 스펙이 너무 많은 게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아주 고위직에서 이제 퇴직을 하셨다거나 또 아니면 아주 많은 그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자격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그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많은데 의외로 어떤 본인이 어디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런 화려한 소위 말하는 화려한 스펙이 오히려 단점으로 적용이 돼서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참 좀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우리가 이제 이력서나 이제 서류 준비하는 또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그 스펙을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스펙을 어떻게 얼마만큼 활용하느냐는 내가 지원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적절하게 그것을 좀 조정하고 그래야겠네요. 또 어디까지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연구하고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죠.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그 미스매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기업에서 원하는 것과 중장년이 생각하는 게 사실은 동상이몽이에요. 아 그래요? 기업에서는 그 중장년을 채용을 할 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채용하는 그분이 만약에 대기업에 있었거나 중견기업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면 그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관계를 잘 맺어서 매출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장년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그 대기업 입장에서나 중견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분이 나가서 자기 회사에 이렇게 드나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회사의 기밀이나 직원들의 동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런 것들 잘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정작 그 기업에 재취업했을 때 그 기업 오너가 원하는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잘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임원 정도 올라가거나 군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령 이상 올라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실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이제 제널리스트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대표적인 그 좋은 사례를 하나 드는데. 그 심동보 제독이라고 해군은 이제 원스타부터 제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은 이제 군에서 나오신 지는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요? 그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냐면 안보 부문에 대한 혹은 안전에 대한 혹은 리더십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진급을 할 때도 계속 그 스킬을 자기가 계속 키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우리 저 4월달에 세월호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가만히 있는데 방송에서 그분을 모셔갔어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그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지금 우리나라의 해군과 해경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이 조직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해경을 다시 한번 새로 만드는 개념으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해경 해체 발표가 난 거예요. 본인이 더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중장년 중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반보 혹은 일보를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꽤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을 때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서 소개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확한 신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사회 초년생들은 자신의 어떤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직업 심리 검사나 뭐 상담 이런 것들 많이 받거든요. 중장년층도 이런 게 좀 필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직 심리 검사 이렇게 얘기하면 좀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서는 좀 거리감 내지는 좀 거부감, 좀 우스워할 것 같아요. 뭔가 좀 불편해하는 이런 경우가 아직 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직업 심리 검사 이런 거 한번 검사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 옛날 학교 다닐 때 이거 저기 지능 검사 했었어요. 뭐 IQ 검사 했어요.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경우
맞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직업 심리 검사하고 이제 지능 검사는 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 교육도 하고 있지만 요즘은 이제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도 다양한 그 심리 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제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물론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또 그 검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활성화는 좀 덜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이나 이제 상담을 할 때 중장년 그 재취업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뭐 요 검사 선생님 요거 하나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보고 또 상담을 하시면 참 보탬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 나이에 내가 심리 검사에서 뭐 그 결과가 A로 나온다고 B로 나온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냐 이러면서 좀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이 어떻게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먹고 사느라고 내가 바빠서 뭐 내가 이게 좋아서 한 일이 얼마나 있겠냐 이 직업이 사람들 중에 뭐 이 직업이 내가 마음에 들어 산 사람 몇 명 있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 내가 그 직업이 정말 좋았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좀 힘들고 어떤 점은 또 더 잘 맞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별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적성이라든지 흥미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사실 별로 없었고 그저 그냥 일자리 찾아서 취업한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니까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이제 그 제 인생 이모작, 그죠? 상당히 긴 시간 남아있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지금까지 일해온 만큼을 또 더 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시점이거든요. 신중하게 설계해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내가 정말 더 잘 맞고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보고 또 본인이 또 체크해보는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해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적당히 그간 좀 타협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이렇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흥미나 이런 걸 알아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맞는 일, 행복한 일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업 심리 검사.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직업 심리 검사는 중장년에게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우리 송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검사를 했을 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중장년들이 지난 20년, 30년 이렇게 일해온 기간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때의 20년, 30년을 50대, 60대 이후의 20년, 30년을 같이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젊었을 때 20년, 30년은 나이가 좀 들어서 20년, 30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40년, 50년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 일에 대한 그 덴시티, 그러니까 밀도가 좀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같이 20대, 30대의 20, 30년과 50대, 60대, 20, 30년을 같이 보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중치를요 굉장히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중치를 두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 심리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심리를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안 같은 경우는 멘토라든지 코치를 통해서 좀 잘 조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직업 심리 검사 종류를 좀 알아볼까요? 직업 심리 검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검사들이 현재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재취업을 준비하신다면 대부분의 많은 직업 심리 검사를 그 워크넷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 포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터넷상으로도 무료로 다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결과도 바로 보시고 또 원하시면 결과지를 바로 또 출력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또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사를 하는 것 못지않게 그 결과를 해석하고 또 활용하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왕 검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면 가까운 센터
회사라든지 중장년 취업 지원 기관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직업 심리 검사 해보실 분들은요, 단순히 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해하고 또 해석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직접 만나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니까요. 직접 센터로 방문하셔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류를 좀 짚어주세요, 선생님. 예,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한 3가지, 4가지 정도 검사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적성 검사는 이제 자신의 그 중요한 적성이나 능력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직업 선호도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능력보다는 좋아하는 쪽,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어떤 흥미 유형에 적합한 어떤 직업을 알아보고 제시해주는 이제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치관 하면은 뭐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직업 가치관 검사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해서 거기에 또 준하는 직업을 제시해주는 이제 이러한 검사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고령자, 우리 이제 중장년 분들 재취업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준고령자 직업 선호도 검사를 또 새로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50대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또 이제 만들어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같이 그 워크넷 들어가시거나 센터를 방문하시면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다양한 검사들이 있는데요. 본인한테 맞는 분야를 좀 찾아서 검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이름이 뭐였죠? MBTI 검사.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격이 어떠냐 그러면 나는 성격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MBTI 검사 요거는 좀 사실 유료 검사라 뭐 또 시행을 대부분 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또 원하신다면 충분히 또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흥미를 알아볼 수 있는 홀랜드 검사 또 어떤 실제적으로 직업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 카드요? 그래서 약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직업을 그 카드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선호하는 직업이라든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직업 탐색에 대한 도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그 재취업에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직업 적성 검사들도 많이 있고 성격 검사를 하는 것도 제2의 인생을 계획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지나치지 마시고 좀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잘 하는지를 알아두는 게 기본이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재취업 구인 정보를 전해드리는 도전 재취업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또 기다리시는 중장년 구직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조영주 캐스터가 중장년층 구직자를 위한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네, 중장년 인재를 찾고 있는 기업들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5가에 위치한 중부시장 내 선일상회에서 판매와 창고 업무를 맡을 남녀 직원을 각각 모집합니다. 이 중부시장은요, 건어물과 견과류, 또 안주류 등을 파는 도소매 유통업체라고 하는데요. 우선 남자 직원의 경우 오전 7시부터 12시간 근무 후에 급여는 150만 원이고요. 30세에서 60세 사이의 분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여자 직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 조건이고요. 급여는 120만 원, 40에서 60세 사이의 연령분들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이 남녀 각각 채용 조건이 다르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아베골프 용인점에서 시설 관리와 청소를 맡을 기계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연봉 2천만 원의 정규직 채용권이고요. 중식이 제공되거나 또 중식비가 지원되고 4대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인근 거주자나 장년층은 우대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취업 사이트 사람인에서 지원 양식을 따로 다운받으신 뒤에 2015년 2월 28일, 이번 달 말일까지죠. 회사로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약수 노인 종합복지관에서요, 고객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주로 어르신들을 상담해드리고 전산 입력 등을 하는 일인데요. 고졸 이상의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월 121만 원의 임금 조건, 역시 4대 보험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문관세법인에서 회계와 격리 관련 업무를 맡을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이 세무 또는 회계학 전공의 2, 3년제 대학 졸업자면 지원 가능하고요. 연 2,600에서 2,800만 원의 임금 조건,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셔야 자격에 해당되는데요. 이 더존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신 분이나 자체 기장 또는 결산을 해보신 분은 우대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관련되신 분들 지금 바로 지원해보세요. 다음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합자회사 풍경에서 여행상품 개발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을 운영하는 업무인데요. 주 5일 근무, 4대 보험 혜택이 적용되고요. 또 연봉 1,600만 원의 임금 조건입니다. 여행상품 개발에 관심 있거나 관련 꿈을 꾸고 계신 분, 이런 정보 어떠신가요? 이력서 꼼꼼히 작성하셔서요. 반드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 알려드릴 구인 정보 외에도요, 더 많은 정보들이 작년 일자리 희망넷 그리고 서울 시니어 50 플러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이상 중장년 일자리 알짜 정보였습니다. 네, 이 시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말씀드린 대로 그 작년 일자리 희망넷 그리고 시니어 포털 50 플러스 등에 많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사이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메가더스쿨 정은상 교장 선생님과 또 한국직업상담협회 송혜령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장년 재취업에 필요한 스펙 알아봤는데요. 그 경력을 살릴지 새로운 분야로 도전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지원 분야에 대한 자격증뿐만 아니라 또 여유 있는 마음가짐, 끈기,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고 싶어하는 중장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가이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